지금 여러분 무릎 위에서 꾹꾹이 시전 중인 그 고양이, 만약 중세 유럽으로 타임슬립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쯤 마녀로 몰려 화형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을 겁니다. 고양이 한 마리 살려둔 죄로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고양이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온 가족이 산채로 불에 타 죽는 시대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어요. 그렇게 고양이를 박해한 결과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전염병의 확산을 도운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염병의 이름 바로 흑사병입니다. 신을 기쁘게 하려다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갔던 인간들의 오만, 그리고 고양이 잔혹사에 얽힌 비극적인 역사,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점을 추적하면 123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복스 인 라마라는 교황 칙서를 발표한 순간 유럽의 운명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서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는 독일 북부의 이단 집단 루시퍼 숭배자들을 겨냥한 것이었어요. 당시 교황청의 이단 신문관이었던 콘라트 폰 마르부르크가 독일에서 악마 숭배 의식을 적발했다고 보고했고, 교황은 이 보고를 받아들여 칙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세상을 뒤흔들 만한 묘사가 들어있었어요. 이단자들의 의식을 상세히 기술하는 과정에서 검은 고양이가 등장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겁니다. 거대한 검은 고양이의 조각상이 살아 움직이고 이단자들이 그 고양이의 엉덩이에 입을 맞추는 해괴한 의식, 그리고 악마 자체가 반은 인간, 반은 고양이의 형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교황의 공식 인장이 찍힌 문서에 버젓이 적혀 있었어요. 물론 이 문서 어디에도 고양이를 죽여라 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었어요. 칙서의 수신자도 독일의 국왕과 마인츠 대주교 등 소수의 고위 성직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배포된 문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황의 공식 문서에 악마와 검은 고양이가 함께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였어요. 중세사회에서 교황의 말은 곧 신의 뜻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직접 칙서를 읽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설교와 입소문을 통해 그 핵심 이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악마와 관련이 있다는 상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후 수백 년에 걸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고양이에 대한 적대감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칙서 하나만으로 유럽의 모든 고양이가 갑자기 학살당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 고양이는 쥐잡이로 꽤 유용하게 여겨졌고, 영국의 일부 기록에는 고양이를 훔치면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고양이와 악마를 연결짓는 인식이 민간 풍습 속에 조금씩 스며들었고, 특히 15세기 이후 마녀 사냥이 본격화되면서 고양이를 향한 폭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마녀 재판이 유럽을 뒤덮기 시작하자 고양이의 지위가 바뀌었어요. 단순히 불길한 동물을 넘어서 마녀의 마력을 돕는 영적 조력자, 패밀리어, 쉽게 말하면 마녀의 동물 하인이에요. 마녀 대신 악마와 소통하고 마법의 힘을 전달해주는 존재, 고양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고양이의 존재 자체가 마녀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파가 고양이를 키우는 모습만 목격돼도 곧장 마녀로 몰려 화형대에 올려졌고, 고양이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여성들이 유럽 전역에서 속출했습니다. 고양이를 죽이는 행위 자체가 악마를 물리치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 잔혹함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프랑스 메스 지역에서는 매년 여름 성 요한 축일마다 살아있는 고양이 수십 마리를 커다란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광장 한가운데 펴놓은 거대한 모닥불 속으로 던졌어요. 사람들은 고양이가 산채로 타며 내지르는 비명을 악마가 빠져나가는 소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비명이 클수록 더 큰 환호가 터져나왔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죠. 벨기에의 이프르에서는 성벽 꼭대기에서 고양이를 집어던져 죽이는 축제가 매년 성대하게 열렸고, 아이들조차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경건한 행동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하나둘씩 사라져갔어요. 사람들은 그걸 신의 승리라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생태계의 핵심적인 고리를 끊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고양이가 사라진 자리를 가장 먼저 차지한 건 쥐였습니다. 당시 중세 유럽 도시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물 처리 시스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요강에 담긴 배설물을 그냥 창문 밖으로 쏟아부었고 도축장에서 흘러나온 동물의 피와 내장이 골목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14세기 파리의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골목은 쥐가 너무 많아서 밤에 걸으면 발밑에서 쥐가 밟히는 감촉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고양이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이 쥐들이 적어도 인간의 침실과 부엌과 곡물 창고까지는 쉽게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고양이가 유일한 쥐의 천적은 아니었어요. 족제비나 맹금류도 있었죠. 하지만 인간의 생활 공간 바로 옆에서 24시간 쥐를 견제해주는 동물은 고양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신의 이름으로 불에 태워지고 성벽에서 내던져지고 돌에 맞아서 그 고양이들이 사라진 거예요. 쥐들은 텅 빈 영토를 접수하듯 인간의 생활 공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열악한 위생, 밀집된 도시 구조, 그리고 부족해진 천적, 이 모든 조건이 겹치면서 유럽은 자신도 모르게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을 맞이할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대가 완성된 그 위에 죽음이 도착합니다. 1346년 흑해 연안의 작은 항구 도시 카파. 킵차크 칸국의 몽골군이 이 도시를 포위 공격하고 있었는데 군대 내부에서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병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몽골군 지휘부가 내린 결정이 소름 끼치는데요. 전염병으로 죽은 병사들의 부패한 시신을 거대한 투석기에 실어 성벽 너머로 날려보낸 겁니다. 인류 최초의 생물학전으로 거론되는 사건이에요. 성 안에 떨어진 부패한 시체들이 순식간에 공기를 오염시켰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제노바 상인들은 배를 타고 급히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출이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들의 몸에, 그리고 배에 실린 쥐들의 몸에 흑사병이 함께 타고 있었으니까요. 죽음의 택배가 지중해 전역으로 배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1347년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 도착한 제노바 선박의 모습은 그 자체가 공포 영화 한 장면이었습니다. 배 위의 선원 대부분은 이미 차가운 시체였고 간신히 살아있는 자들의 몸에는 달걀 크기의 검은 부종이 가득했어요. 피부 아래로 검붉은 출혈 반점이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항구의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죠. 그리고 화물칸에서 수천 마리의 검은 쥐들이 밧줄을 타고 부두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쥐들의 털 사이에 숨어있던 벼룩, 그 벼룩이 품고 있던 흑사병균 예르시니아 페스티스가 항구 도시에 상륙한 순간이었어요. 고양이가 줄어든 도시에서는 쥐들의 확산을 막아줄 방어선이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병균을 인간의 생활 공간 구석구석으로 퍼뜨리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였어요. 흑사병은 메시나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불과 3년 만에 유럽 대륙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이 참상을 피렌체에서 직접 목격한 작가 조반니 보카치오는 대표작 데카메론에 당시의 상황을 처절하게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식사한 사람이 저녁이 되기 전에 시체로 변해 있었고 거리에는 시신을 수거하는 수레가 쉴 새 없이 오가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고요. 가족이라는 유대마저 죽음 앞에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병든 아들의 간병을 거부하고 어머니가 딸의 손을 놓아버리는 광경이 피렌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불과 몇 달 만에 사라졌고 시체를 묻을 땅이 부족해지자 거대한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겹겹이 쌓아 매장했습니다. 보카치오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굶주린 개와 돼지까지 거리에 방치된 시신을 뜯어먹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고 피렌체는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많은 지옥이 되었다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분노가 치미는 사실이 있습니다. 흑사병이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은 고양이를 재앙의 원인으로 굳게 믿었어요. 남아있는 마지막 한 마리까지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쥐가 병을 옮긴다는 기초적인 상식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으니까요. 병을 퍼뜨리는 진짜 주범은 집안 구석구석을 활보하는 쥐였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고양이에게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자기 무덤을 더 깊이 파면서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적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패턴은 곧 훨씬 더 끔찍한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공포에 미쳐버린 군중은 고양이 다음의 희생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이 아니라 같은 인간이었어요. 신의 분노를 달래겠다며 수백 명이 떼를 지어 도시에서 도시로 행진하면서 자기 등을 가시 달린 채찍으로 피가 튀도록 내리치는 편모단이 나타났고, 군중은 이 피투성이 행렬을 구원의 퍼레이드라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이 감염된 도시에서 비감염 도시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흑사병을 더 넓은 지역으로 퍼뜨리는 슈퍼 전파 경로가 되어버렸어요. 신을 달래려다 오히려 죽음을 배달하고 다닌 셈이죠. 하지만 이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한 줄의 소문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수백 개의 유대인 공동체가 불길에 휩싸였어요. 1349년 2월 14일 신성 로마 제국의 자유도시 스트라스부르. 이 도시의 기독교 시민들은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한 곳에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 묘지였어요. 거기에 거대한 나무 구조물이 미리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유대인들의 옷을 벗기고 돈을 수색한 뒤 약 2,000명을 산채로 그 구조물 위에서 불태웠어요. 세례를 받겠다고 한 자와 일부 어린이만 겨우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살의 이면에는 더러운 셈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 사회에서 허용된 거의 유일한 직업인 고리대금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죽으면 그들에게 진 빚도 함께 사라지는 거죠. 시민들은 화형 직전 유대인들의 옷을 벗겨 돈을 수색했고, 학살이 끝난 뒤에는 재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기록한 사제 퀘니 히스호펜의 말이 모든 걸 요약해요. 유대인들이 가난했더라면 불태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극이 유럽 수백 개 도시에서 반복됐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를 악마로 몰아 죽이던 것, 편모단이 자기 몸을 찢으며 행진하던 것, 유대인을 산채로 불태우던 것, 전부 같은 구조입니다. 공포 앞에서 원인을 분석하는 대신 가장 손쉬운 희생양을 찾아내고 악마화하고 말살하는 공식, 고양이에게 적용되었던 바로 그 공식이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되어 결국 같은 인간에게까지 도달한 거예요. 결국 흑사병은 불과 5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2,500만에서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대륙 전체가 시체의 악취와 절망으로 뒤덮였어요. 고양이를 학살했던 그 손으로 다시 성경을 쥐고 기도를 올렸지만 흑사병은 꺾일 줄 몰랐습니다. 기도하러 모인 교회가 오히려 집단 감염이 폭발하는 온상이 되는 역설이 펼쳐졌고, 시체를 치우는 과정에서 쥐와 벼룩에 노출되면서 감염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상이 서서히 정점을 지나면서 기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를 많이 기르는 집이나 수도원에서 유독 병에 걸리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알려지면서 고양이를 다시 기르기 시작하는 마을들이 등장한 겁니다. 수백 년에 걸친 박해 끝에 사람들은 뒤늦게 고양이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참상을 겪은 뒤였어요. 고양이를 악마라고 단정지었던 종교적 권위는 수천만 구의 시체 더미 위에서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위의 붕괴는 중세라는 거대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역설적이게도 인류는 최악의 재앙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고양이 학살과 흑사병의 관계는 여전히 논쟁 중인 주제입니다. 1233년의 직서와 1347년의 흑사병 사이에는 100년이 넘는 간격이 있고, 흑사병의 확산에는 무역로, 도시위생, 인구 밀집 등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니까요. 하지만 고양이 박해가 쥐의 번성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고, 이것이 전염병 확산의 속도를 높이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정확한 비율과 별개로 이 사건이 던지는 교훈만큼은 분명합니다. 어떤 존재를 악으로 규정하고 없애버리면 그 존재가 묵묵히 맡고 있던 보이지 않는 역할까지 함께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텅 빈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벨기에의 이프루에서는 지금도 매년 5월 고양이 축제가 열립니다.
성벽 꼭대기에서 고양이 인형을 던지는 행사예요. 물론 지금은 봉제 인형이지만 수백 년 전 바로 그 자리에서는 살아있는 고양이가 떨어졌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광장에 고양이 인형들이 흩어져 있고 아이들이 웃으며 주워갑니다. 아무도 그 인형이 왜 거기서 떨어지는 건지, 그 전통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겠죠. 비극이 축제가 되고 축제가 일상이 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니까요. 어쩌면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